네, 안녕하십니까. 김종길 국어학원에서 수능을 가르치는 노승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얼마 전에 치러진 2026학년도 6월, 2025년에 치러진 거죠. 2026학년도 6월 평가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항 해설입니다. 독서와 문학의 전문항 해설이고, 일단 그 해설에 앞서 제가 총평을 좀 하도록 할게요. 현재 엄매 기준 92, 93점 정도로 1컷, 1등급 컷이 예상되고 있고요. 화작 기준 97, 98점 정도로 1등급 컷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컷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운 시험입니다. 쉬운 시험이고, 원래 엄매와 화작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만 이번에 매체가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 있어서 엄매 컷, 화작 컷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라고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여튼 종합난도는 합니다. 쉬웠어요. 그죠? 1컷이 이런데 보통이거나 어려웠다고 하면 기반이겠죠. 이거 쉬운 시험 맞아요. 쉽다고 평가되는 최근에 2025학년도 수능국어, 작년 수능국어 시험에 비해서도 많이 쉬운 편이고요. 대체로 고민의 여지가 없이 정답 선택이 가능했어요.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독서와 문학의 흐름을 보시자면, 자, 언제나 독서도 25분 내지 30분, 오래 걸려도 35분 내에, 문학은 25분 내외로 해결하는 게 쉽든 어렵든 목표입니다. 그 목표 속에서 봤을 때, 네, 이 모든 지문들이 다 중 내지 중하, 하까지 나오죠.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되었고, 자, 전부 독서는 원래 연계입니다. 독서는 원래 전부 연계인데, 특히 요 플로리디나 임대차 보호법은 좀 직접적으로 아주 지문 자체가 굉장히 관련이 높게 연계가 좀 되었고요. 지문 난도 자체는 전반적으로 쉬워서 이따 분석하실 때 보면 어렵지 않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 볼게요. 자, 문학은 우리 동유가 김진옥전, 신석정의 역사 이렇게 연계가 되었습니다. 연계가 되었고요. 김진옥전 같은 경우에는 또 동유화 같은 경우에도 수특에 있는 부분들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으면, 알고 봤으면 상당히 시간 절약이나 문제풀이에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총평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언들을 드리자면, 일단 당연히 독해력 향상 자체의 노력이 선행돼야 됩니다. 독해력을 통한 최대의 이해력을 높인 상태에서, 최대한 본문을 이해한 상태에서 본문 확인을 통해서 일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독해력 향상이 제1번인 거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연계체감 굉장히 깊다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연계체감 정도가 굉장히 높죠. 수능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6평과 9평은 고3들이 느끼기에 EBS를 한 게 효과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텐데, 실제로 수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계는 거들 뿐이고 사실 시간 단축, 긴장 완화의 수단일 뿐인데,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만 연계를 공부했다는 것 자체로 문제가 풀리는 건 6평, 9평에 있지만 수능엔 없어요. 수능엔 없어요. 수능에서는 연계 작품을 직접 그대로 내더라도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찾아봐야 되는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연계 때문에 수능을, 그 문제 자체가 잘 풀린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간 단축 및 긴장 완화의 수단이고, 설령 6평, 9평에서 연계 공부 때문에 조금 잘 봤다고 하더라도 그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상입니다. 수능은 수능 마인드, 수능적 접근법, 독해력 자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간 단축과 긴장 완화라는 그런 맥락에서 EBS를 해야지, EBS를 막 암기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문학에 있어서 일관적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에 대한 접근 방법론을 체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제 주관 빼고 주어진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보기 철저히 읽는 것도 역시 너무 당연한 습관입니다. 네. 학생들 상담을 좀 하다 보면, 쌤 시간이 모자라요 이런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모자랄까요? 뭐 눈알을 빨리 굴리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스킬이 있나요? 그딴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단축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점수가 오를 거예요. 그죠? 즉 본문에 대한 이해도, 문학이든 독서든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문제 풀며 시간 소요가 큰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주 많은 학생들 데리고 딱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을 할 때 문제를 풀려보면 앞에서 보입니다. 본문 읽는 시간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문제 풀 때 고민하는 시간, 그 시간 배분이 다릅니다. 학생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문에 대한 이해도, 같은 시간을 읽어도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풀 때 시간 소요가 달라져서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담하게 평소에 독해력 자체를 기르기 위한 학습을
매일 해야 됩니다. 뭐 문학으로 치면은 접근법을 계속 수련하고 체화하는 거고, 독서로 치면은 지문을 많이 풀어나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 어려운 한 지문 가지고 하루에 이거 잡고 1시간 동안 계속 읽으면서 분석하고 구조도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이해력을 높이는 거지, 양치기는 국어는 그 자체로 적입니다. 네, 그래서 독해력 자체를 기르는 훈련을 계속 해달라.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이제 다가오는 2028학년도 대입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화법과 작문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총평은 끝이 났고요. 공부 방법론이나 제언들 좀 드려봤고요. 이제 정말 지문 전문학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독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이 가나 지문이 드디어 사회 지문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구평에도, 다가오는 구평에도 가나가 법경제 사회 지문 나오면 이제는 수능도 철학 지문으로 가나 지문을 내는 게 아니라 경제 법으로 가나 가장 긴 지문을 낼 거다 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올해 수특에도 가나 지문이 경제 지문, 법 지문이 되게 많았죠. 네. 실제로 이게 2028학년도 다가오는 여러분 후배님들의 그 입시에 있어서는 그 예시 문항이 이렇게 법경제 지문으로 가나 지문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트렌드가 반영되는 것 아닌가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읽으실 때 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서 이 핵심어에 내면 표시하고 정말 이해했나를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 나지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말로 이 디테일 중에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게 뭘지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떠올려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읽고 문제 풀었다고 가정하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대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을 합니다. 이렇게 자, 시민의 자유를 최대 보장하는 주의가 바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에요. 이렇게 시민의 자유를 최대 보장하는 주의가 바로 자유주의적 법 모델입니다. 자, 이런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사회경제적 조건이 누구나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 분쟁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갈등 분쟁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입니다.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자, 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합니다. 그래서 평등과 연대를 아주 중시하는 모델이고요. 근데 문제는 법이 이렇게 평등과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적 규제가 과도해지고 이렇게 침범당하고 훼손되고 와해되고 모든 걸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더욱 망가지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사실 인류 발전의 역사예요. 처음에는 자유주의적 법 모델로서 최대한 자유 보장해 주다 보니까 불평등 심해지고 굉장히 갈등 분쟁이 심해지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개입을 좀 해야겠다. 개입을 해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좀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주거노동 환경에 있어서 약자 보호를 좀 해주자 라고 했는데, 그게 또 너무 심해지게 되면 문제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이런 악순환을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입니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중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시하는 것은 결국 절차,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하는 것, 이런 걸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 절차만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보장해주는 것들, 이게 바로 현대의 절차주의적 법 모델인데, 이게 하나하나 대체되고 발전한 게 아니라 이 모델들은 우리 모두에게 공존하고 있어요. 모든 선진 국가들은 이 세 가지 모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그러한 헌법 체계에서 역시 헌법 제119조에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도 제시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법의 태도 역시 절차주의적 법 모델로서 절차나 권한 분배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해결 방식에만 관여하는 방식으로 최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러 방식,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방식은 자유주의적, 사회복지국가적, 그리고 절차주의적이고, 자유주의의 중심은 자유, 사회복지국가적의 중심은 개입, 평등, 연대,
절차주의적의 중심은 절차 과정 보장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토론해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일치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사실 이거는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이죠. 그래서 이걸 읽고 맞아 이렇게 변화했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걸로 충분하고, 글은 보시다시피 자유주의 한 덩이, 사회복지국가적 한 덩이, 그리고 절차주의적 한 덩이,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나로 가볼게요. 자, 나에 가보시면 재산관계, 약자보호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시작할 것 바로 법률에 대한 겁니다. 법률. 자,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어쩌면 너무 당연해요. 법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계약으로 이걸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법이 왜 있습니까? 그죠? 어쩌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수능에도 나온다던데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강행규정. 즉 우리가 계약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법률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법. 내가 법에 의해서 만 몇백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사장님이랑 계약할 때 사장님 맘대로 우리 계약으로는 9,000원으로 하자. 됩니까? 안 됩니다. 계약으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강행규정이고 다 보장돼 있고 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죠? 계약이 법을 뒤엎을 수 있으면 법이 왜 있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건 주로 목적이 약자보호입니다. 약자. 자, 이제 임대차의 경우 하면서 임대차를 예시로 들어주고 있어요. 자, 법이 두 개 나옵니다. 임대차 보호라는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나옵니다. 주임법, 상임법이라고 지금부터는 좀 줄여 부를게요. 주임법, 상임법이라고 좀 줄여 부르겠습니다. 자, 이 법들은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만약에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하지만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제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를 빌릴 수 있어요. 그게 집일 수도 있고 상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3개월, 6개월 빌릴 수도 있어요. 또는 임대인이 3개월, 6개월만 써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강자예요? 임차인이 강자예요? 당연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임대인이 강자입니다. 건물주가 강자죠. 아파트 주인이 강자죠. 상가 주인이 강자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이라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몇 개월을 제시하고 계약을 했던지 간에 임차인이 원한다면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됩니다. 즉,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리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단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보다 짧게 계약이 정해져 있어도 임차인이 원하면 이거 다 채울 수 있어요. 좋아요. 자,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즉, 1년, 2년 요거 다 지나고 나서 나 한 번 더 있겠습니다라고 임차인이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 표시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이 싫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임차인이 아니에요, 살고 싶어요, 계속 주장할 수도 있겠죠. 네, 이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즉,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단 존속기간만큼 갱신됩니다. 이게 2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무슨 얘기냐? 자, 요 최단 존속기간 나오죠. 최단 존속기간이 아까 2년, 1년이었는데 이 계약이 끝날 때 나 한 번 더 있고 싶어요 라고 임차인이 얘기한다면, 그러면 또 그만큼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최단 존속기간만큼 갱신 요구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임차인이 계속 있겠다고 하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냐? 사실 뭐 여기선 나오지 않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보장된 갱신 요구권의 행사 횟수는 한 번입니다. 즉 2 곱하기 2에서 4년이에요. 2 곱하기 2에서 4년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데 이거는 10년까지 쓸 수 있어요. 총합 10년까지. 여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지문으로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했다면 요 2년, 1년 알려주고 갱신 최대 한도까지 알려준 다음에 이걸로 계산 문제 냈을 겁니다. 3점짜리. 근데 안 냈죠. 그죠? 쉽게 내려고 작정했으니까 내지 않았죠. 자, 이렇게 최단 존속기간 보장, 그리고 내가 더 있고 싶어. 그럼 존속기간만큼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한 번 더 살 수 있게 해주고 총 4년,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총 10년, 합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네,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연도까지는. 자, 갱신은 결국 그 기간만큼 다시 산다, 다시 연장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자, 중요한 거,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해져 있어야 인정됩니다. 당연하죠. 몇 년 딱 정해져 있어야 그걸 갱신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예 안 정해져 있으면 이건 적용하기가 어렵고,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 갱신 거절 사유라는 게 있네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 봐요. 자, 갱신 거절 사유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대요. 임차인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대요.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즉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나 그거 진짜 내가 쓸 거야, 내가 살 거니까 너 나가라고 하면 갱신 못합니다. 갱신 못하고 나갑니다.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리면, 실제로 그러면 임대인이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너 나가 하고 딴 사람한테 더 비싸게 세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나가게 된 임차인이 요거를 파악해서 당연히 요걸로 구제받을 수 있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로서 계약이 법률을 이길 수 없는, 즉 법률이 당연히 계약을 이기는 그러한 케이스로서 목적은 뭐다? 당연히 약자 보호다, 임차인 보호다. 그래서 계약이 법률을 이길 수 없는, 법률이 계약을 이기는 요 케이스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여기서 문단이 좀 나뉘고요. 이번에는 계약이 법률을 이기는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는 계약이, 법이 아니라 계약이 우선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약자와 상관없는 문제인데, 자,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이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그러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자, 예컨대, 자,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에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한다. 이건 계약이 우선하는 케이스죠. 자, 요 가 앞문장 잘 분석해야 돼요. 자, 번호 매겨볼게요. 1번,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자, 2번,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나뉩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으면 임차인 보호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임차인 경제력이 충분해도 임차인 보호할 필요 없어요. 예컨대 라고 나온 요 임대차 종료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 요게 바로 1번 사례, 즉 요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다는 거,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다는 게 바로 이 반환할 때의 케이스입니다. 그죠? 반환할 때. 그리고 그러면 쌤, 이 경제력이 충분한 거, 이건 어디 있나요? 이건 어디 있냐면 바로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환액을 초과했을 때, 즉 임차인이 낼 수 있는 보증금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럼 보호할 필요 없잖아요. 임차인이 부자인데. 그래서 이럴 때에는 따로 법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계약한 걸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최단 존속 기간도 따로 적용해 주지 않고 그냥 계약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임대인, 임차인이 그만하자라고 하면 언제나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자는 정말 간단합니다. 마지막 문단은 정말 간단한데요, 결국에는 주도하는 것은 재판 절차예요. 누가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예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근데 만약에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원하면 조정위원회로 조정 절차 가져라 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 근데 조정 절차는 합의가 필요하고요. 합의 없으면 그냥 법관에 의해서 재판 절차 가지도록 하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4번 문제 갈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전망은 아닙니다. 전망은 미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나왔고요. 자, 2번, 시대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출연돼 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망가지는 과정이 있어서 새로운 거 나오는 것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맞는 얘기. 나 역시 특정 과제, 임차인 보호 해결을 위한 주임법, 상임법 나와 있으니까 너무 맞는 얘기. 답을 2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5번 문제 보실게요. 5번 문제 보자면, 기억을 이해한 내용, 여러분, 기억을 이해, 가에 대한 이해, 가의 이유, 니은의 이유 나오면 무조건 뭘 봐야 돼요?
인접 문장 보세요. 인접 문장 보세요. 근처에 붙어있는 문장 보셔야 돼요. 마지막 문장이면 윗문장, 첫 문장이면 아랫문장, 가운데면 위, 아랫문장 전부요. 왜요? 당연히 근거, 이해, 근거, 이유 이런 건 그달락에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요. 자, 마찬가지로 요 평가원 모의고사 비문학에도 인접 문장 봐서 풀어야 되는 기억을 이해, 기억의 근거, 이 문장, 이유 이거 세 문제 나오는데 전부 아랫 또는 윗문장으로 풀려요. 자, 가보겠습니다.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봅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찾아보면 네. 자,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이러한 악순환 바로 윗문장 봅시다. 자, 이러한 악순환이 그럼 뭔데요? 자, 그로 인해 법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자율조정 기능이 망가지는 것. 자율조정 기능이 망가지는 게 바로 이러한 악순환이에요. 자, 법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한대요. 자, 요 인접 문장을 재진술해 놓은 게 뭘까요? 가장 멋지게 재진술해 놓은 거. 깊숙이 개입한대요. 즉,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는 게 바로 3번이죠. 즉, 바로 인접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즉 재진술한 걸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수능평가원. 아시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6번. 가나를 이거 정말 이해해야 돼요. 이건 일치 아닙니다.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항인데 답이 4번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냅두는 거예요. 임차인 보호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유롭게 냅두는 건데 만약에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이럴 경우에 누가 보호되죠? 임차인이 보호가 되죠. 이렇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자유주의적 법모델이 아니라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이죠. 그죠? 잘못 서술했죠? 그 답이 4번이 되시겠습니다.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자유,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은 개입, 평등, 연대, 그리고 절차주의적 법모델은 절차보장. 요거 이해한 상태에서 적용하는 문제다. 자, 7번 마찬가지예요. 가의 이유 물어보면 인접 문장 고르세요. 인접 문장. 인접 문장 보러 가야죠. 근데 이 문제는 정말 무지성으로 위에 인접 문장 베끼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가 임대차 종료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 네요. 자, 바로 윗문장 가보면 윗문장이 엄매식으로 얘기하면 이어진 문장이에요.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아니면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임차물을 반환할 때는 경제력 얘기가 아니라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을 때 얘기예요. 그죠? 이 문장 둘로 쪼개고 요 가 사례가 1번 소멸 사례인지 2번 경제력 충분 사례인지 판단 안 하고 그대로 위에 있는 글자를 막 베껴서 답을 고르면 이상하게 답이 나옵니다. 당연히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을 때 이때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바로 위에 있는 경제력 글자 고르는 게 아니라 소멸했을 때 즉 더 이상 이제 임차 목적물이 임차인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닐 때 소멸 반환했을 때인 4번 고르셔야죠.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 잘 쪼개시고 바로 아래 문장인 요 가 문장이 해당되는 부분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아무리 인접 문장 고르셨다고 해서 그냥 단어 여기 있네 하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조금의 이해 정도, 생각 정도는 분명히 가지셔야죠. 그죠? 자, 이래서 4번 인접 문장으로 완전 잘 풀렸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항 보겠습니다. 8번 문항. 자, 9번 문항은 어휘 문제니까 따로 풀진 않을게요. 답 1번이고 8번 문항 보시자면 독특한 특징 나옵니다. 여기에 비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대요. 자,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비상가의 보증금은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상환액을 초과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죠? 상환액을 초과해요. 그러면 최단 존속 기간도 보장받지 못하고요. 당연히 임대차 기간도 안 정해져 있으니까 갱신 요구권도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무엇도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B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3번 같은 거 증명할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종속 기간 갱신 요구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죠? 할 수 없는데 답은 좀 썰렁했죠. 왜요? 자, 이거 지금 우리 분쟁 조정 절차 하자 했더니 거절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재판 절차 해야 돼요. 법관에 따른 판사에 따른 재판 절차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분쟁 조정 절차로 들어가지 못한 건데 5번에서 조정위원회 얘기를 하고 있으니 틀렸죠. 답은 5번이죠. 그죠? 이렇게 3번 문제가 보통 뭐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단순히 일치로 풀게 해준 거는 쉽게 내겠다고 각오한 겁니다. 정말.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라고 이 첫 번째 지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지문 좀 가볼게요. 자, 이 두 번째 지문은 굉장히 쉬워요. 일치에 대한 지문입니다. 일치. 단순 일치로 풀 수 있는 과학 지문이에요. 자, 그 전에 기본 지식을 좀 쌓아볼게요.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원자로 분자가 구성되는 원리는 아시죠? 즉,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물 분자예요. 물 분자의 구조식인데, 예를 들면 이거를 분자라고 하고 전체를 이 하나하나의 원자를 원자라고 하는 거, 구성 요소를 원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분자와 원자를 애초에 구별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여러분은 중학교 과학이나 통합과학을 배우셨기 때문에 아실 거고요. 혹시 인문 예체능이셔서 이걸 공부한 지 오래됐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 전체가 물 분자, 그리고 산소와 수소 하나하나가 원자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수소 하나, 이거 수소 원자죠? 그럼 수소 2개. 이건 뭡니까? 네, 이건 수소 분자입니다. 알겠죠? 원자가 최소한의 단위고 적어도 원자 분자의 논의에 있어서는 원자가 작은 단위, 그걸로 구성된 게 분자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화학식이죠. 구조식이 아니라 저 앞에 구조식이 있었고, 화학식은 마찬가지로 요게 분자수다, 요게 원자수다. 수소와 산소에 대한 원자수, 물에 대한 분자수, 요 정도 구별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보시자면 자, 바로 지문 볼게요. 지문 보시자면 자, 이렇게 지문이 3개로 나뉘어요. 액상유기화합물, 액화암모니아,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지문 안 읽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부분만 짚어드릴게요. 자, 딱 집중해서 읽어야 될 게 바로 이 톨루엔 분자 부분입니다. 자, 톨루엔 분자 하나에 3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들며 MCH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 자, 요 MCH에 저장되어 있는, 분자에 저장되어 있는 수소 원자 개수 세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해봅시다. 자, 이 톨루엔 분자 하나에, 자, MCH는 톨루엔 분자 하나에 3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한대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에 뭐가 결합해요? 3개의 수소 분자입니다. 자, 원자 아니에요. 분자입니다. 수소 분자가 3개 결합합니다. 그럼 당연히 수소 분자 안에도 뭔가가 막 있겠죠. 그죠? 원자들이 막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각각의 수소 분자 안에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이 2개씩 있대요. 그럼 요 각각의 수소 분자 안에 뭐가 있어요? 2개씩? 탄소와 수소 원자가 있대요. 분자 안에. 그래서 이게 각각 2개씩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카운트 해봅시다. 세봅시다. 수소 원자, 이 수소 원자 총 몇 개입니까? 수소 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수소 원자는 6개죠. 인지할 수 있죠? 6개죠? 자, 그래서 요거 보고 잘 집중해서 수소 원자가 MCH에 6개, 메틸사이클로헥세인에 6개가 들어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니은 구에서 비교하면 4번이 답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MCH, 이 메틸사이클로헥세인이 어떤 장단점에 있는지 딱 나와 있고, 요거는 빠르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물어보시면 일치로 돌아와서 찾아보시면 되고, 기억이 안 나신다면. 자, 암모니아 보겠습니다. 암모니아는 자,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분자당, 암모니아 분자당 3개 수소 원자 3개랍니다. 3개. 니은은 몇 개요? 니은은 3개랍니다. 3개. 자, 6개, 3개 중에 누가 많아요? 6개가 많죠? 그죠? 6개가 많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 분자 구별하시고 원자 개수 비교하는 거. 여기는 원자가 6개 있었다. 여기는 원자가 3개 있었다. 해서 답 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튼 암모니아에서는 수소를 추출할 건데, 근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암모니아 분해 반응. 그래서 여기서 암모니아가 분해되면 질소랑 수소 기체가 나온대요. 자, 이 몰수비 보시면 반응한 암모니아. 자, 몰수의 비를 보시면, 자, 반응한 암모니아,
그리고 질소기체, 그리고 수소기체 나오고 있어요. 질소기체, 그리고 수소기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즉 2대 1대 3이니까 2의 암모니아가 반응했을 때, 자, 2의 암모니아가 반응했을 때, 그때 수소가 얼만큼 나와요? 3만큼 나온다는 얘기야. 맞죠? 2의 암모니아가 반응했을 때, 그때 수소기체가 3만큼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때 열분의 방식은 전환율이 0.9. 전환율이 뭐죠?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수로 나눈 것. 분자, 분모. 됐죠? 자, 이걸로 12번 풀러 갑시다. 자, 지금 요 A, 열분의 방식은 암모니아 10몰 공급하면 0.9니까 9개는 살아남을 겁니다.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요건 0.9예요. 자, B, 즉 요 B라는 이 전기분해 방식, 이거는 암모니아 10몰 공급했을 때 6이니까 0.6이에요. 누가 높죠? A가 높죠. 똑같은 암모니아 줘도 수소기체 생성을 A가 더 잘합니다. 얘는 10개 중에 9개, 얘는 10개 중에 6개. 그죠? 그럴 경우에 B와 A를 비교해 보시면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 누가 더 적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B죠. 0.6인데. 그죠? 그래서 4번, 3점짜리인데 너무 간단했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 B가, 몰수 B가 2대 1대 3입니다. 2대 1대 3, 2대 1대 3인데 예를 들어서 반응한 암모니아, 자, 반응한 암모니아 보시면 네, 요거는 2. 그리고 이제 나오는 수소기체, 요 수소기체 보시면 3만큼 나올 거예요. 당연히 수소기체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그죠? 2보다 3이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수소기체가 0.9만큼 반응한 A가 있을 거고 0.6만큼 반응해서 수소기체 만드는 B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0.9가 더 많이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4번 가는 건 전혀 무리가 없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3번은 어휘 문제니까 3번 빠르게 고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다음 지문입니다. 독서 마지막 지문. 자, 이제 독서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보시면 반드시 저랑 같이 해주셔야 될 것. 자, 주요 이론, 즉 플로리디라는 우리 주인공의 주요 이론은 파란색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해야 될 것. 플로리디와 대립되는 이론을 빨간 줄로 표시해 보세요. 철학 지문은요, 기본적으로 서양 철학 지문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막 완전 철학자가 돼서 이해하는 그걸 요하는 게 아니라 주된 이론과 대립 이론을 구별할 수 있니?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립되는 이론을 나름대로 표시를 해보실 때 저는 빨간색으로 좀 해볼게요. 자, 대립되는 이론들입니다. 자, 대립되는 이론들의 빨간 표시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읽고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리고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중심주의와 달리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자, 플로리디가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중심주의는 바로 대립이론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플로리디의 적군이야. 자,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합니다. 우리도 정보적 존재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됩니다 하면서 예시가 나옵니다. 내가 빵을 산다는 정보. 이거 정보다. 그리고 이거 다 인포그라고 하는 거다.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를. 인포그는 자,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자,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서 변화되는 대상이다. 어떡하지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주체이자 대상이다.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했다는 이런 나의 음성 정보는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된 대상 정보이자 동시에 친구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이 음성 정보는 주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디는 인간을 인포그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자,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보는 인간중심주의와 대비됩니다. 됐죠? 그래서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보는 인간중심주의가 대립이론이죠. 그죠? 인간중심주의는 인간 별도, 우리는 인포그, 우리는 하나, 인포그 내에 하나, 우리는 구성요소. 이렇게 나와 있는 차이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어갈게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즉, 자, 여기 보시면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와 달리니까 이 경험주의도 이제 우리 플로리디 입장에선 적군이에요. 다른 이론. 근데 우리 플로리디의 인포그, 이거는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서 연결 속에서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과만 봐드리시죠. 나름의 인포그들은 각자의 권리가 있구나라고. 그죠? 근데 또 대립이론 나오죠.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행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은 당연히 대립이론이고, 그리고 생명의 인간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중심주의 윤리학도 대립이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인공물을 제외합니다. 주체에 있어서 사물인데 제외하고 싶겠죠. 하지만 플루리드는 그렇지 않아요. 플루리드는 존재하는 것의 내재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인공물까지 우리 범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대립이론과 플루리드 이견을 잘 찾아주시고 잘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포그의 공간, 이걸 인포스피어라고 하는데 우리 생활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뉴턴은 또 대립이론이죠. 뉴턴은 절대적인 공간을 제시했으나 인포스피어는 우리 플로리드에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추상화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다라고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추상화층위가 뭔지는 설명 나옵니다. 즉 내가 안전에 집중하고 싶다면 에어백 말고 다른 정보는 생략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보고 싶은 관점이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에 집중한다는 게 추상화층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정보를 인식하고 있고, 이렇게 정보를 우리는 구성하고 있고, 구성은 우리가 택한 경로에 따라서 우리 관점대로 해석하는 거다 라면서 이제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다 읽고 나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인포스피어에서 인공물과 함께 나름의 주체다, 권리를 가진다 라는 게 플로리드이고, 나머지 인간중심주의, 경험주의, 칸트 윤리학, 생명중심 윤리학, 이런 것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리고 공간에 있어서도 뉴턴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게 정리됐죠? 이 정리만 잘하고 결과만 봐드리면 문제 너무 잘 풀립니다. 자, 14번 보시면, 자, 있음의 개념은 경험주의에서 정의한, 자, 경험주의는 우리 적군이죠? 그죠? 적군이니까 배제하시고 지금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플로리드 이론이 아니에요. 플로리드 대립 이론이에요. 자, 모두 음성 정보 이런 거 없고요. 3번, 사물이 지닌 속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닌 속성 또한 정보로 혼합될 수 있다. 놀랍게도요, 근거 어디 있게요? 바로 수평적으로 옆에 있어요. 그죠? 놀랍게도 바로 옆에 뒀어요. 자, 인간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성,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3번 골라주시면 되고, 네, 보시면 생략되는 건 부합하지 않는 정보고요. 그리고 뭐 둘 이상 뭐 이런 얘기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둘 이상 맺을 수 없다가 아니죠. 그죠? 답이 3번이고요. 자, 15번 또 나왔습니다. 인접 문장으로 푸는 문제. 기억의 의미, 기억의 이유, 기억의 이해. 인접 문장 보고 판단하세요. 인접 문장 멀리 가지 마시고. 자, 기억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억을 찾아가야죠. 추상화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자, 그러면 윗문장 볼까요? 아랫문장 볼까요?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문장에서 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기억의 의미를 묻는 거니까 구성 찾아갑시다.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네요. 자, 여기서 구성이란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해서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말한다. 자, 뭐라고요?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 자, 지금 이제 이 문장이랑 가장 비슷한, 즉 다른 명사나 다른 단어로 재진술된 문장이 답입니다. 자, 무조건 이런 식이에요. 가볼게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바로 5번이죠. 그죠? 자,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우리 방금 읽었던 주체가 경로에 따라 해석한다. 이게 바로 어떤 관점을 통해서잖아요. 이렇게 재진술한단 말이죠.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간단하게 가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16번은 어려운 척,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와 있지만 단순 일치입니다. 자, 지금 이제 플로리드의 의견인지 아닌지 봐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가와 무관하게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분명히 권리 어쩌고 한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 인포그들은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나름의 권리를 가집니다. 어떻게 해요?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요.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본성에 적합한가와 무관하게 이러면 안 되죠. 이건 그냥 틀린 겁니다. 일치해서 틀린 거고 그래서 1번 플로리드의 입장과 상충하겠죠. 그죠? 상충하겠죠? 상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상충하겠죠. 아예 다른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반대 얘기하고 있잖아요. 답이 벌써 1번 나오긴 했어요. 근데 나머지 질문 해보겠습니다. 자, 니은 판단해 볼게요. 인간, 모든 정보는 인간의 행위, 인간에 집중하는 건 인간 중심주의. 이거 플로리디 반대편이에요. 디귿, 인간이 별도로 존재. 이것도 플로리디 반대편이에요. 그리고 5번, 인공물을 도덕적으로 대하지 말자. 즉, 이것도 플로리디 반대편이에요. 자, 리을은 뭘까요? 주체가 속한 공간은 인식적 매개 경로를 택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건 옆에 보시면 추상화층이가 이렇게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라고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플로리드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드의 의견 아닌 거 맞는 거 구별하시고 상충하는지 맞는지 다 비교 대조 해보시면 1번밖에 답이 남지 않아요. 자, 보시다시피 첫 문제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서도 이렇게 대립하는 빨간 이론들 잘 체크해 두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철학 지문 잊지 마세요. 특히 서양 철학 지문이요. 동양 철학 지문은 약간의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서양 철학 지문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주된 이론과 대립이론 구별해서 밑줄 치시고 그 대립이론들에 대해서 주된 이론이랑 잘못 매칭시킨 거. 주된 이론 학자가 대립이론 서술을 하고 있다. 또는 대립이론 학자가 주된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럼 그게 답이에요. 틀렸으니까. 알겠죠? 그거 잊지 마시고 자 마지막 1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는 본문과 상관없이 너무 간단하게 풀려서 따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플로리드가 얘기합니다. 칸트에 따르면 자유의지가 있음은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따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있음은 있음을 뜻해요. 즉 칸트에 따르면 자유의지가 있음은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보실게요. 자 2번 보실게요. 자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는 책임을 지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칸트가 자유의지가 있으면 도덕적 책임 질 수 있대요. 그 얘기는 자유의지가 없으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야. 그죠? 칸트가 자유의지가 있으면 도덕적 책임 질 수 있대요. 그 얘기는 자유의지가 없으면 도덕적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으면 없는 거다. 이것도 칸트의 의견이지 칸트와 대조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2번 가시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독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문학 가보겠습니다. 자, 문학입니다. 먼저 보기부터 가봅시다. 보기부터 가봤더니 표구된 휴지라는 이 작품은 외화인 화가의 이야기에 내화인 청년의 이야기, 또 다른 내화인 편지의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외화와 내화가 연결돼서 이야기가 이끌려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고 요 21번 보기에 따라서 이런 이해가 됐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와 은행에 있던 친구와의 대화가 외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외화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대화에 나오는 지게꾼 청년이 막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은행 방문했던 게 내화고 이 청년의 쪽지에 있던 어머니와의 편지 내용이 또 내화입니다. 이게 바로 21번 보기에서 요구하는 바예요. 그래서 21번 보기에서 이렇게 스토리 이해되니? 라는 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이해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작품을 읽지 않고 바로 문제로 좀 가볼게요. 비연계입니다. 비연계인데 어렵지 않아요. 21번의 보기에 따라서 구조 잡고 한번 읽어봤으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았을 겁니다. 자, 보시면 이거 답은 아닌데 리을을 좀 보시면 자, 내가 표구사로 가서 이거 보니까 국보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국보나 되는 것 같아서 간 게 아니죠. 내가 갔더니 같이 있다. 그래서 틀렸죠. 이렇게 선후관계 꼬아놓는 건 언제나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5번 답은 5번이죠. 그림 같은 느낌 중심점. 이거 미음 보시면 네. 중심점 되는 것 같았어. 이거 그림 같기도 했어. 완벽하게 5번과 일치하죠? 5번 가져가는 거 전혀 무리 없고요. 자, 19번은 용어 좀 잡읍시다. 자, 인용 나옵니다. 간접 인용, 직접 인용 아셔야 됩니다. 뭐 언매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직접 인용, 간접 인용에 따른 뭐 인용의 부사격 조사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 지금 그거 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뭐 라고, 고 그거 하는 시간 아니고 문학에서 직접 인용은 정말 대화나 편지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인용은 나름대로 말하는 사람이 재구성합니다. 뭐뭐 했다고 한다 이러면서 재구성하는 게 바로 간접인용인데 요 편지 그대로 가져왔죠. 요거는 간접도 아니고 직접이에요. 간접도 아니고 직접이고. 자, 2번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사건을 직접 평가하는 겁니다. 즉 고전소설에 많이 나오죠. 어찌하니 슬플 소냐, 어찌 이렇게 기쁘지 않은 소냐, 이런 거. 즉 작가가 직접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현대소설에서 나오는 건 거의 없긴 합니다. 몇 개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답은 5번이죠. 거리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불안심리, 거리, 위치, 불안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A로 좁혀줬어요. 보시면 저만치, 거리, 한 구석, 위치, 불안 있죠? 그대로 5번 가시면 됩니다. 자, 20번도 정말 간단했어요. 너 빨리 장가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혼사와 관련하여 전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요. 그죠? 발신자가 수신자의 현재 상황을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너 장가들어라 라고 지금 안 들고 있습니다. 그죠? 답이 2번인 거고 21번은 요 이야기의 구조를 잘 파악하기를 바랬던 거고 바랬던 거고 그 상황에서 문제 답을 보자면 여러분 이렇게 따옴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본문 찾아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답인 2번만 좀 확인하자면 구석으로 갔다와 이게 이 부분 가봅시다. 여기 보시면 구석으로 갔다가 있어요. 청년은 구석으로 갔다. 자, 요거 지금 뭡니까? 요거 지금 내화입니다. 내화예요. 내화. 자, 구석으로 갔다. 근데 이제 그때 이게 바로 지게꾼 청년이 가지고 온 종이야 라고 나와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이게 외화입니다. 즉 내화와 외화가 넘어가는 장면인데 여하튼지간에 청년이 구석으로 간 건 한참 옛날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서술되고 있는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서술되고 있는 거지 지금 역전 같은 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을 2번으로 하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바로 이제 고전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시가와 이제 수필이 좀 엮여 있는데요. 역시 어렵지 않았고 이 고전시가는 연계였습니다. 연계였고요. 한번 보기부터 찾아보시면 자, 기행하는 거구나. 기행, 즉 여행 다니는 거구나. 그래서 가와 나의 기행 주체는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거를 일기 형식으로 쓰고 있구나. 가는 야행 장소 체험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관찰자 입장에서 나는 자신의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싶구나 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가로 가는 겁니다. 연계니까 사실 준비했으면 거의 빠르게 그냥 대학선으로 훑고 안 읽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읽어봅시다. 자, 화룡남 깊은 못이 너럭바 여행입니다. 지금 여행이니까 막 묘사 많고 멋져, 자연 좋아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사자봉 높은들이 용소를 굽어보니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이 하나 끼어있네. 스님,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 듣긴 했는데 저 바위의 사자가 저쪽에 있는 화룡, 용더러 하는 말이 이내 몸이 육중하여 무너져 내리면 너의 깊은 못도 잠겨서 터전이 없을 테니 네가 재주 많지. 내 발에 여기 비어있는 부분 있잖아. 여기 돌 좀 네가 좀 보여줘, 용아. 그러니까 화룡이 그러네. 그래가지고 건너편 산으로 훅 넘어가가지고 저 돌 빼다가 요 사자 밑에다가 사자봉 밑에 괴어줬대요. 이런 신화가 있다. 이런 설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들으니 그럴듯하대요. 그래서 건넌 산 바라보니까 진짜네, 돌 있네, 끼울 만큼 비슷하네 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구경하고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근데 지로승과 주막 주인이 얘기하기를 당신 지금 만물초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날씨 되게 안 좋다. 날씨 안 좋으니까 와 여기 되게 먼데 기껏 갔다가 못 보고 들어오면 열받지 않겠니? 분하지 않겠니? 해서 일행들이 그럴싸한데 라고 해서 행성지를 총석으로 변경합니다. 끝! 자, 사실은 이게 연계할 때 이 부분이 되게 독특해가지고 많이들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 거의 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고전 시간에 연계 준비 철저히 해서 현장에서 거의 읽지 말아야죠. 그죠? 전문 준비를 다 철저히 해서 대충 빨리 읽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연계 준비 돼야 돼요. 자, 나는 읽어보면 이제 이태준 작가가 쭉 쓰는데 총석정은 다음날 찾아가기로 하고 송전으로도 하면서 쭉쭉쭉쭉 이제 이 바닷가 돌아다니면서 소나무 보면서 자신의 풍경에 대한 인상과 어떤 감각적인 묘사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마지막에 주제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달은 얼마나 많이 비치고 있는 것일까? 그죠? 그래서 이 참 달은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무심하구나. 사람은 미물같이 조그만 사람.
굉장히 우리 미물 같은 존재고 달한테 나는 정을 준다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도 기행하면서 동해안을 기행하면서 달 보고 멋지다 하는 수필에 불과합니다. 자, 바로 22번 가보겠습니다. 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다른 것 다 아니고요. 이거 지금 자연 친화잖아요. 그죠? 이걸로 충분하죠? 답 3번 가져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23번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보시면 A, B 역시 간단합니다. A 한번 볼까요? 자, A 한번 보시면 만물초 가는 길 가고 싶었는데 결국 다들 만류해서 안 가고 딴 데 갔죠? 즉 만류한 곳이고 만류당한 곳이고 그래서 안 갔습니다. B는 바다로 가는 길이 좋아해서 실제로 갔습니다. 갔더니 혼례식장 같기도 하고 철봉이 있어서 매달려 보기도 했고 실제로 간 길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A는 가려다가 만류 때문에 안 갔고 지금 가서 철봉에 매달린 길이니까 답이 3번. 전혀 문제 없죠? 네, 쉬워요. 24번. 자, 24번이 이겁니다.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중의 말을 듣고 건너편 산에 올라가 사자봉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중의 말 진하게 돼 있죠? 보면 사자가 화룡더러 말하기를 부탁을 해서 화룡이 건너편 산에 올라가 돌배다 괜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금 건너편 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화자가 아니라 화룡입니다. 화룡. 그죠? 이거 설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4번. 자, 이제 25번 보겠습니다. 25번 문제도 이렇게 따옴표 있으면 따옴표 있는 곳 다 가보시면 돼요. 그럼 초연실파의 그림 뛰어가 매달린 혼례식장 다 찾아가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초연실파의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돼 나와 있죠. 자, 먼저 이 바다로 나가는 길이 혼례식장 신랑 신부가 걸었으면 하는 길인 걸 먼저 생각했고 이걸 먼저 생각한 다음에 초연실파 그림 같아서 철봉 보고 철봉에 매달렸어요. 그죠? 초연실파의 그림 같은 공간에서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신랑 신부 혼례식장 상상한 게 아니라 요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뛰어가 매달린 거예요. 선후관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죠? 선후관계 바뀐 문제 자꾸 내고 있죠. 자, 26번도 어렵지 않아요. 자, 역시 하나하나 보시다 보면 보기나 이미 읽었고 우물집 구경. 자, 우물집 보시면 여기에 그냥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네, 여기에 점심 먹은 후에 우물집 지어져 있으니까 문 열고 구경하고 딴 데로 지나갑니다. 딴 데로 지나가고 근데 문제에서 우물집 구경하는 거를 동일한 장소 다시 찾아가? 아닙니다. 한 번 구경하고 지나간 거거든. 동일한 장소 아니거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산사남에도 나섰다.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관에 있었는데 자, 날씨가 산사남에도 근데 그래서 다시 여관을 나선 거니까 다시 바닷가 간 거예요. 그죠? 다시 바닷가 간 거니까 요거는 동일한 장소 간 거 맞아요. 근데 우물집은 아니다. 답을 몇 번으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된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전소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전소설 볼 건데요. 자, 여러분, 당연히 고전소설은요, 인물 중심으로 읽는 것이고, 인물에 표시하면서 누가 적군인지 파악하고, 누가 악군인지 파악하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인물관계 파악하고 문제 풀어주는데 문제는 요거 너무나 연계였고요. 거의 연계 준비 제대로 했다면 아주 빠르게 읽고 문제 풀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계가 아니라 진짜 처음 본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진옥은 사람이다. 자, 월극에 승진한 이를 황제 사람이다. 전하고 문득 오다가 대풍을 만나 노인 사람이다. 자, 맞는데 노인이 눈물 흘리며 나 원래 자식 줬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자식 이름 압니까? 하니까 김진옥이에요. 하니까 내가 김진옥인데 하면서 결국 밝혀졌죠. 노인과 김진옥은 부자 관계구나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죠? 밝혀졌고 자, 대성통곡하고 막 슬퍼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막 여러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하다가 이제 배로 다시 이제 고국으로 갑니다. 근데 갑자기 옥피리 소리가 들리는데 동자가 갑자기 지금 바닷가 같은데 그죠? 배 타고 가는데 나타납니다. 나타나더니 이야기합니다. 김원수 누굽니까? 김진옥이죠. 배를 잠시 멈추소서. 수부왕이 용왕이죠. 용왕. 수부왕은 용왕입니다. 그래서 용왕은 수부 용신이며 저는 진세 즉 현실 세계 사람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가겠냐 하니까 이제 김진옥이 부친께 말하기를 어찌하오리까? 용왕이 청하니까 가보자 해서 가봅니다. 네, 가봅니다. 이때 용왕이 원수를 맞아 배곡상에 좌정한 후에
당신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보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인간 세계 사람인데 이렇게 관대하게 해주시니 고마워요. 라고 김진옥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동국대병이 우리 영토를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용왕이 원수한테 자, 전쟁 좀 대신해주세요. 그래서 동국 용왕이 지경을 침범하니까 얘를 좀 물리쳐주세요. 하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용왕을 당합니까? 하지만 최선 다할게요 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나갑니다. 자, 이렇게 각설 이야기가 끊기면서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중국에서 이제 큰 이런 병사들이 돌아오다가 근데 갑자기 원수, 즉 김진옥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황제께 안 하니까 황제가 겁나 놀랍니다. 뭐? 장군만, 원수만 사라져? 대경차탄 굉장히 놀라고 다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때 자 유승상이 등장인물,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유승상의 부인과 소저, 딸과 함께 주야 근심하여 제발 돌아와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에 앞서 우양공주가 김진옥과 파혼해서 그래서 김진옥이 주마댐을 시기해서 모해하고 싶은 인물이니까 얘는 적군, 부정인물, 빌런이에요. 이 빌런이 있었어. 그래서 이 빌런이 누구? 병부상서 정동환과 함께 이제 김진옥 모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진옥이 요러 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라고 모함을 하니까 황제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싸하네 하면서 유승상을 삭탈관직하고 진옥의 처 유씨를 잡아다 죽이려 했습니다. 즉 아까 나왔던 유승상이 진옥의 장인어른이고 그 장인어른이고 요 유승상의 부인 소저가 바로 진옥의 부인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잡고 죽이려 하더라 황제. 황제 이런 거에 속다니 부적인물이네요. 그죠? 부적인물이네요. 그럼 이제 돌아가서 황제 나왔을 때 얘도 안 좋은 인물이구나라고 돌아가서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읽어봅시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이제 또 전쟁 얘기 나와요. 그래서 용궁 대병을 거느린 김진옥이 이제 동국 용왕을 이제 진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국 용왕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데 결국 다 읽고 시험지를 한눈에 관망하면 어때요? 자, 김진옥 당연히 주인공이니까 우리 편 노인, 우리 편 게다가 아버지 황제 나빠, 동국 용왕 나빠, 우양공주 나빠, 정동환 나빠, 유승상네 유씨 가족 우리 편. 됐죠? 이렇게 읽으면서 인물에 한 번만 표시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인물 관계를 다 읽은 다음에 파악하기, 읽으면서 부정인물은 세모 치거나 세모로 바꿔주기, 이렇게 하면 다 읽고 나서 인물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고 문제 풀 때 왔다 갔다를 덜 하게 됩니다. 네, 늘 제가 가르쳐온 소설 푸는 방법이고요. 바로 2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읽어보셨겠지만 노인과 즉 아버지와 섬에서 갑자기 만난 거지 전쟁 극복, 같이 함께 극복 그런 얘기 없어요. 바로 1번 갈 수 있어요. 너무 쉬웠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김진옥전을 연계를 통해 공부를 해두면 바로 풀 수 있기는 한데 수능에선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수능에선 반드시 디테일 찾으러 왔다 갔다 해야 풀 수 있게 나오니까 연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자, 28번 적절한 것은 볼게요. A는 환상적 분위기 조성, 즉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의 주의 환기. 보니까 옥피리 소리가 들리고 나서 동자가 청이를 입고 나타나는 거니까 새로 등장해서 이제 용왕의 이야기를 전하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집중시키는,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이야기죠. 너무나 많네요.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피리 소리 들리면서 동자가 나타나면 환상적인 거 맞죠? 이거 비현실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정말 쉬웠죠?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자. 29번도 쭉쭉 읽다 보면 요 황제, 요 나쁜 분이 진옥이 처음에는 모함당하기 전에는 기원하지 못했다는 거 보고 그럴듯하다고 이해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대경차탄, 되게 놀랐대. 우와 씨 뭐지 하고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하다고 이해한 거 아니기 때문에 3번 가는 것도 너무 수월했고요. 그리고 30번 문제도 김진옥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자, 초월적 세계라는 용왕 공간도 나오고요. 또 인간 세계, 현실 세계에 있는 모함에 대한 것도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지금 초월 세계에서 동공용왕 물리치는 거랑 모함에 대해서 이겨내는 거는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지 그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생긴 문제의 대신 해결은 여기에 없습니다. 각각 세계에서의 어려움을 얘기한 거지 그런 건 없다 라고 해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이번 고전소설은 해결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현대시 가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시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현대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현대시는 특별히 방법론을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리자면, 자, 현대시는 보기 먼저 읽으면서 정보 최대한 수집하시고요. 시의 상황과 최종적 정서 감정 파악하는 데 집중하시면 돼요. 모르겠는 구절 빨리빨리 넘기시고 이 시가 긍정 상황인지 부정 상황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게 유지됐는지 바뀌었는지 그거 파악하시고 바로 문제 풀러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럼 보기부터 보시죠. 가와 나, 네, 시간적 속성에 주목하며 시적 대상을 의미화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하지만 구체적 이미지와 추상적 관념을 통합하는 방식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는 일시성에 주목하면서 생명과 자연 얘기를 한다. 나는 뭡니까? 나는 영속성에 주목하면서 네, 바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네, 가보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가는 생명과 자연 얘기하면서 일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나는 뭐라고요? 역사 얘기하면서 영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자, 갑니다. 읽어볼게요.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 구름 봅니다. 살구꽃 예뻐, 꽃구름 예뻐, 나비 예뻐, 소 순하고 좋아. 긍정이네요. 좋은 얘기밖에 안 해요. 자연 친화인데요. 자연 친화예요. 근데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귀신들처럼 허옇게 매달려 죽어 있으면 어때? 어쨌든 꽃은 원래 피고 지는 거야.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보기에서 얘기한 일시성에 대한 언급인 거죠. 그죠? 원래 꽃들의 세계는 짧아. 원래 지는 거야. 허옇게 매달려 있을 수도 있어. 귀신처럼. 일시성이야. 하지만 계속 차를 달려가다가도 다시 멈추고 자연을 뒤돌아보면서 예뻐! 하고 있어요. 끝났습니다. 정말 쉬워요. 디테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분위기와 최종적으로 느껴지는 정서에 집중하십시오. 다 빠르게 읽으시면 뭐가 느껴집니까? 상황과 최종 정서 모두 자연 친화다. 변한 거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자연 친화죠. 이거 파악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는 역사, 영속성에 대한 시입니다. 한 송이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따라오는 햇볕이라거나 바람이라거나 자연 얘기하고 있네요. 하늘 땅 사이를 이끌고 그런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꽃은 피어나고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얘들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 보기에서 얘기했던 영속성이죠. 역사의 영속성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 긴 역사, 하지만 우리 마음에 걸친 이 거추장스러운 수식을 받으니까 이 수위는 부정시하죠. 그죠? 이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수위, 푸른 수위니까 이 수위는 죄수복 같은 것 같아요. 이런 죄스러운 마음 같은 거 훌훌 벗어버리고, 그렇죠? 벗어버리는 거는 자, 바로 긍정적인 감정이죠. 부정적인 걸 벗는 거니까 결국 긍정지향이에요, 이 시는. 그래서 우리 위대한 역사, 살아가고 살아가자라는 굉장히 의지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의지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부정적인 거추장스러운 거, 죄의식 벗어버리고 위대한 역사로 살아가자. 벌써 주제 나왔죠? 이거죠. 그지? 자, 그래서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햇볕, 바람, 벌나비 자연 친화 쭉쭉 가다 보니까 우리 더불어 갈 환히 트인 길이 있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자. 결론 나왔습니다. 자, 상황은 우리 수위를 벗어버려야 될 그런 죄스러운 상황 같은 걸 잊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 이건 뭡니까? 우리 역사가 더불어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살아가야 할 길이고 굉장히 사랑해야 하는 길이다. 이게 바로 상황과 최종 정서에 대한 결론입니다. 즉 긍정적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나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약간 수위 같은 걸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걸 벗어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꽃이 피어져 있고 살아갈 의지가 있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의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봐볼게요. 31번. 자, 이거 풀 때 여러분 제발 탐색이 용이한 것부터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탐색이 용이한 것부터. 자, 공감각적 심상 찾으러 가야죠. 근데 귀찮잖아요.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찾지 마세요. 영탄적 어조 다 읽어야 되잖아요. 구나 이거 언제 찾아요? 쌤, 그러면 탐색이 용이한 건 뭔데요? 간단합니다. 반복이랑요 열거예요. 반복과 열거, 나열하는 거. 이게 탐색이 용이한 겁니다. 이거부터 찾아야 돼요. 자, 반복은 그럼 몇 번 반복인가요? 쌤,
두 번 반복도 반복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잖아요. 두 번 반복도 네, 반복입니다. 그죠? 두 번만 있어도 반복 합격이에요. 그럼 우리는 반복과 열거부터 찾는 거예요. 자, 반복 찾읍시다. 영탄적 어조는 이런 반복이 실패했을 때 4,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1, 2번 찾으러 가시면 돼요. 반복 있나 찾아봅시다. 자, 열심히 찾아봅시다. 찾아보니까 여기 구름 얘기 되게 많지 않나요? 꽃구름, 구름, 그죠? 구름, 계속 구름 얘기 나오죠. 꽃구름. 이 정도면 이제 반복 합격 줘도 되지 않나요? 구름 너무 많죠? 그죠? 가는 합격. 자, 나도 있나요? 있죠, 당연히. 역사 얘기 계속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반복 있으니까 당연히 답을 반복. 오케이. 답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제의식 드러내고 있다는 증명하는 거 아니죠? 그럼 주제의식과 아무 상관없는 단어를 막 배치합니까? 아니겠죠? 그건 뒤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답이 3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2번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쉬웠어요. 자, 읽다 보면 역시 따옴표 있으면 다 찾으러 가셔야 되는데 알파벳 대문자 2 보시면 내가 구름 계속 보고 있고 차 멈추고 뒤돌아보는 건 자연을 여전히 사랑하는 거죠. 자연 친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정서적 거리가 멀어질 리가 없죠. 차 때문에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정서적으로는 계속 자연과 구름 사랑하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죠? 답은 5번. 너무 간단했죠? 자, 33번도 제가 지금 요 시, 나시 설명할 때 역사 가자, 역사 의지적, 역사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수위 벗어버리자 얘기했지. 자, 공동체 갈등 해소하자 이런 얘기 저 드린 적 없어요. 이런 게 보입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공동체 갈등 해소하자는 전혀 처음 본 얘기예요. 5번 가는 거 너무 쉬워요. 잉 하고 골랐을 거예요. 이런 얘기 없는데 이러면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자, 답이 4번인데 살구꽃이 허옇게 매달린 거 보죠. 찾으러 가야죠. 살구꽃이 허옇게 매달린 거. 자, 여기 보시면 낡은 귀신들처럼 매달려 있다는 얘기는 이제 죽어간다는 소리죠. 꽃이 져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새해가 좀 짧으면 어때 하고 꽃이 지는 장면이에요. 꽃이 지는 장면에 대고 회복될 생명이 기대돼. 뭐합니까? 이거 아니죠? 꽃이 지는, 귀신처럼 진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에는 없죠. 그래서 답이 4번인데 게다가 이렇게 일시성이라는 거랑 회복될 생명이라는 단어는 일시성과 회복될 생명도 수능에서 늘 그러하듯이 보기와도 충돌하게 됩니다. 그죠? 가는 일시성에 대한 시인데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는 것도 좀 어색합니다. 어색한데 본문에서 워낙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6월 평가원 모의 시험에 대한 이런 해설을 좀 해드렸어요. 자, 난이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난도 어렵지 않았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이 문항들 분석하시고 올해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아니 평생 더 이상 이 문제 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문제 푼 것에 대해서 이 강의와 함께 좋은 분석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노승욱 강사였습니다.